영국 문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지난번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연기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자, 일단은 영국이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안 되고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마치 우리 언론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해소된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1월 31일 날로 연기된 것을 기정사실화해버리면서 어떤 우리가 증시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을 요인을 체크할 때 그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왜냐? 아직까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의회 내에서도 법안은 통과했지만 이게 과연 진행을 하느냐, 총리가 정말 유럽연합 가서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가 되겠느냐, 세 번째 합의가 안 돼서 보리스 총리가 유럽연합에 가서 1월 31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해도 유럽연합이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연기를 해주겠느냐. 아직 이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맨날 자는 남자도 다시 보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들끼리 자기야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왔어. 다 잘 거야. 막 이러면 또 이놈 자식이 잔다고 얘기해놓고 어디 클럽 가서 놀까 봐 자는 남자도 다시 보자. 제가 맨날 이제 그랬는데 예. 자는 남자 다시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단순히 1월 3일 날로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됐다, 즉 연기됐다라고 제끼기에는 예, 너무 이른감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존슨 총리가요, 대국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제거되기를 희망한다. 자, 그것만이 브렉시트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만 단독으로 안전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의 수용은 불허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날 브렉시트 가결 이후에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브렉시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놈의 안전장치 문제가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를 보지 못해서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은 합의를 봤지만 영국 내에서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의회 통과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 문제는 지금 보리스 총리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패스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0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브렉시트 단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그 전날 초등학교 찾아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부여잡고 얘기했던 것처럼 왜 영국이 1월 31일까지 연기되면 안 되고 10월 31일 날 무조건 브렉시트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연기하는 기간 동안 매월 유럽연합에다가 내는 돈이 너무 아깝다. 1월 31일까지 연기하고 1월 31일까지 유럽연합에다가 돈을 내느니 그냥 10월 31일 날 브렉시트 되고 유럽연합에다가 낼 그 돈을 가지고 영국 내에서 쓰자.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좀 국민들한테 10월 31일 날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브렉시트를 하겠습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또 언론은 야, 보리스 존슨 너 너무 비민주적이지 않는 거 아니냐? 너 의회에서 저렇게 통과됐는데 너 왜 저거 자꾸 거부해? 라고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나는 나를 비민주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의회가 국민의 뜻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 지쳐 있다. 즉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은 자, 브렉시트 합시다라고 했는데 의회가 브렉시트를 지금 3년을 넘게 끌어오면서 국민들이 아, 저 새끼들 저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이렇게 지쳐 있다라는 거죠. 선거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는 없는데 지금 이 의회가, 즉 야당이 총선 동의안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참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자, 민주주의 절차는 물론 총선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인 거지만 의회 내에서 의회가 정한 뭐 과반수를 넘긴다든가 아니면 3분의 1을 얻어야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영국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 어떤 그런 법칙 내에서 정해져 있는 건데 지난번에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연기하는 법안, 물론 그냥 연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1월 31일까지 연기하는 게 아니라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이랑 합의를 시도했는데 안 됐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연기하자라는 어찌 보면 배수의 진을 쳐놓은 건데 그러한 법안이 의회에서 영국의 민주주의 그런 법칙에 따라서 뭐 표를 얼만큼 득표했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그 법안을 처리한 거는 무시하고 있고 지난번에 존슨 총리가 총선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당한 거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배되고 있다라고 야당을 욕하고 있는 거죠. 참 모순인 거죠. 예. 자기가 민주주의에서 정했던 그 법안 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을 못하면서 왜 총선하냐, 왜 총선을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선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야당을 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있다라고 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존슨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존슨 얼굴은 못 봤는데 아마 존슨도요, 분명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존슨은요, 총리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똥오줌을 좀 못 가리는 때라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다크서클 나올 때는 아니고요. 이 사람은 조금 더 있어야지만 다크서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단순히 10월 31일까지 연기를 뭐 하게 됐다. 이게 악재가 소멸된 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이 그래 연기해주자라는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야 해주자라는 이런 분위기를 몰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금 빈정상에 있단 말이에요. 저 영국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요. 브렉시트와 관련돼서 유럽연합이 영국에 더는 양보할 수가 없다. 자, 이제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장 큰 시나리오가 됐다. 재협상은 없다.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스페인 총리는요. 화가 난 거죠. 아, 영국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사실 스페인만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래 영국은 보아하니 노딜 브렉시트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그 항만 도로에 그 병력이 아니라 그 어떤 관세 같은 거 정리하는 공무원들 700명 더 배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지금 의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영국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합의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영국이 브렉시트가 안 됐습니까?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영국 의회 내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것처럼 지금은 또 거꾸로 의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저는 독일이 노딜 브렉시트는 막기 위해서 정말 메르켈 총리가 다른 나라들을 이런 스페인 총리한테 가서 그냥 우리 좋게 연기해 줍시다. 이렇게 설득해서 잘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쓰는
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 사이에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돈다방 미스리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예,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12일 날 ECB에서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경기 부양책 내놓으면서, 자, 경기 부양책을 왜 내놓습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내놓는 거죠? 자, 현지 시간으로 9월 12일 ECB에서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명분을 제시할 거라는 거죠. 지난 6월 달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요.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1에서 1.2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GDP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 9월 달 ECB에서는 기존의 전망치를 다시, 즉 1.1에서 1.2로 상향했던 거를 다시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ECB는요, 제로금리입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마이너스 0.1%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이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는요, 1998년도 ECB가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2018년 연말에 중단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재개 방침, 요거 다시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9월 12일 날 드라기 총재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관하면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풀었는데 다음에 오는 총재가 맵하면 눈치가 보일 텐데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을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또 비둘기란 말이에요. 게다가 ECB 통화정책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는 마음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유럽 통화정책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지금 이탈리아는 주세페 콘테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세페 콘테 2기, 주세페 콘테 총리는 지난번에 오성운동과 동맹이 연정을 이뤘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바디 총리였죠. 그때 실세는 어찌 보면은 그 살비니 부총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살비니 부총리가 보아하니까 주세페 콘테 저거 바디 총리인데 만만하거든요. 그 역모를 일으켰죠. 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성운동과 동맹이 1년 2개월 만에 연정이 깨지고 다시 오성운동이 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두 당이 연정을 하되 주세페 콘테 총리를 다시 총리로 앉힙니다. 그러니까 주세페 콘테 뭐였냐면 지난번에 살비니 부총리가 역모를 일으켰을 때 아이씨 나 안 입고 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 사임할래. 라고 표를 집어 던졌는데 다시 아니야 그러지 마. 와서 좀 총리 좀 해줘. 하는 바람에 어찌 보면 지금 추대를 받으면서 총리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주세페 콘테 총리의 어떤 힘은 좀 커졌을 겁니다. 자, 주세페 콘테가 경기 부흥과 국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감세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죠. 자, 지난 3월 달에 총선을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오성운동이 32.7%의 득표를 받으면서 제1정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힘이 커진 오성운동이 이제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로 했죠. 자, 조건 없는 기본소득 보장, 주 20시간 근로제. 도대체 주 20시간 근로하고 언제 돈 번다는 건지. 예. 뭐 어쨌든. 자, 이렇게 오성운동이 이 이탈리아 정부를 지금 주도하면서 동맹과 결별하고 민주당과 손을 합친 다음에 두 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합의를 이끌어냈냐면 확장적 경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자. 그리고 이탈리아에는요, 빈곤층이
18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빈곤층의 치명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폐지하자.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탈리아는 거지도 멋있다고. 예,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는요,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송운동과 민주당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주세페 콘테가 유럽연합 본사로 가죠. 본부로 가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안전성장협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를 해야 되고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 이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는커녕 132%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탈리아는 돈을 더 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송운동과 동맹이 연맹이었을 때 재정적자 목표를 2.4%까지 확대하려고 하다가 유럽연합이랑 부딪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조금 깨갱해요. 그래서 2.4까지 할 거예요! 라고 개기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그냥 2.04%로 재정적자 목표를 낮추고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이렇게 그냥 일단은 진정되는 듯한 평화를 얻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시 오송운동과 민주당이 이제 연정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2.4까지 확대를 하려고 했다가 유럽연합에서 눈치 주니까 깨갱하고 2.04까지 낮췄던 재정적자 목표를 다시 2.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요. 이거 검토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재정적자 목표를 좀 늘릴 거거든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하러 간 거예요. 자, 유럽연합 측이 뭐라고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9월 말까지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에다가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2.4%까지 재정적자 목표를 확대하려고 했다가 유럽연합이랑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딪혔기 때문에 증시가 한번 휘청했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깨갱하면서 다시 낮춰가지고 2.04까지 재정적자 목표를 낮추면서 이탈리아 문제가 소멸된 것처럼 보였는데 9월 말에 유럽연합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이탈리아가 지난번에 부딪혔던 그 재정적자 목표 문제 가지고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어떻게 했을지 이거를 과연 용인해 줬을까요? 지금 이탈리아의 국가부채가 132%가 넘는데 이미 유럽연합에서 공고한 60%를 지금 2배 이상 초과된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또 풀 생각을 한다. 자, 이 문제, 이탈리아 문제, 이탈리아 정부 내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동맹과 결별하고 민주당과 다시 손잡고 이 문제는 해결됐으나 이제 이탈리아와 유럽 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아까 영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영국 내에 아직까지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1월 31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유럽연합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리스트라기보다는 내가 점검해야 되는 어떠한 그 글로벌 상황 중에 체크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2부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이날 국제 유가가 존 볼튼을 경질하면서 이란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다. 일단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미국과의 대화 주제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을 때만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턴 경제란 부분에 있어서 이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그거 뭐 남의 나라 일인데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란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곧 죽어도 트럼프죠. 예, 그냥 죽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자, 이란이 거래를 원한다고 믿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그 화법은 중국과 똑같습니다. 중국과 협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협상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란이 거래를 원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 화법은 자기가 똥줄 타게 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괜찮아. 나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이러네. 뭐 이런 화법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경질한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한 거를 감지하고 일단 첫 번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존 볼튼에다가 책임 전가를 시키고 존 볼튼을 경질시키고 일단 완화한다. 그러면 어떠한 명분이든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제 트럼프가 먼저 제재를 풀어주고 대화를 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나이가 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대통령이 또 되고 싶은 욕망도 너무나 간절하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메달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강경하게 해왔던 것들을 지금 다 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보면은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전일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 합의할 전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고위급 협상을 위해서 지금 실무진이 논의 중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해 주는 거는 이거는 잘 봐야 된다. 지난번에 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미국 항구에서 뭐 300만 톤의 콩이 실렸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뻥칸지 아닌지는 제가 미국 항구에 가서 그 콩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콩을 사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개짜증 내면서 판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준다고 한 게 54만 톤인데 왜 300만 톤이 됐을까? 그럼 300만 톤이 아니라 한 300만 자루가 아닐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언론 보도를 우리가 잘 걸러듣자. 거기에 대한 아주 끔찍한 교훈은 2018년도 10월 28일 증시를 참고해야 됩니다. 자, 그것처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됐는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미국의 싱크테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나라가 신뢰가 없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산 콩 구매안이 이 상황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은 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산 콩 사준다고 하는 거고요. 미국산 콩 못 사면 브라질 콩 사면 되는 거고요. 단지 중국은 화웨이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를 풀기 위해서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콩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결코 먼저 사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미 두 나라가 그만큼 신뢰가 깨져서 정말 무언가가 서로 확실하게 양보하고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버텼는데 까짓 건 뭐 더 못 버티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전략이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콩을 사주기로 하되 미국의 확실한 양보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콩 수입을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주겠다고는 얘기하죠. 자, 거기다가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제임스 지메르만이라는 사람이 10월달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다가 콩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호의적인 이유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좀 조용히 평화롭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하자면 JP모건 체이스에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제로금리에 대한 경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JP모건 체이스라는 미국의 대형은행이 제로금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미국 통화정책이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도이체방크에서는 무역 협상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향후 6개월 동안 4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1에서 1.25%까지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도이체방크에서는요,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 10월 달에 금리 인하, 12월 달에 금리 인하, 내년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0년 첫 번째 연준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9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FOMC 회의가 열리는 족족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자, 도이체방크에서는 내년도 중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5% 미만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로금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25% 인하할 거는 확실한데 그 뒤에는 그렇게 비둘기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번에는 1% 금리 인하해라, 0.75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젠 대놓고 기준금리를 제로로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일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처럼 40대 중반이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그 강한 모습을 바뀌게 하나 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할머니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니까요, 진짜. 우리 할머니를 아는 분들은요. 정말 우리 할머니를 무서워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러한 노인네가 천하의 우리 임여사가 나이가 드니까 강하긴 강한데 예전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긴 강한데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나이를 이길 수는 없구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40대라면 50대라면 이렇게까지 쉽게 물러나진 않을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초조함. 그런데 이 초조함을 뭔가 지금 뒤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더 세게 나가거나, 즉 이란과 한판 뜨거나, 북한을 더 강압적으로 몰거나, 아니면 양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떠한 그런 주장과는 달리 이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된 이유는 그만큼 재선에 대한 부담감과 욕심과 압박이 있겠죠. 그거를 누가 아냐면 이란이 알고 있고 북한이 알고 있고 중국이 알고 있습니다. 미쓰리도 알고 있죠. 미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종이호랑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과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나갑니다. 빨리 제재해줘. 그 다음에 얘기해. 제재 풀어. 관세 인하해. 이런 식으로 계속 트럼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존 볼튼까지 경질하면서 이란과 대화한다고 얘기하고 북한과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얘기하죠. 결국 그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뭐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되는 거 인상 안 하는 정도로 봐주기식.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봐준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북한에게도 뭔가 제재를 먼저 풀어주는, 이란에게도 뭔가 제재를 풀어주는 이런 액션을 좀 취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상황이 왜 신뢰가 안 가냐면, 그리고 이런 신뢰를 누가 안 갔냐면 중국도 안 갔고요. 이란도 안 갔고요. 김정은도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왜 안 가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양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을 하기 위한 지금 즉 자기가 몰려있는 이 상황을 뭔가 좀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일시적인 액션일 것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에 성공한다든가 뭐 분위기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을, 다시 중국을, 다시 북한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이란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양보와 화해의 손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너 대통령 너무 되고 싶어서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양보하면서 화해 손길을 내밀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모든 문제를 네가 푸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풀려서 다시 트럼프에게 유리해진다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죄일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의 손길을 그들이 덥석 잡기가 좀 불편한 거죠.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시적인 액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너무 말을 거창하게 거하게 오버쟁이처럼 하고 말도 많이 바꾸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미 미쓰리한테는 양치기 소년이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콩으로 된장을 만든다고 해도 저는 안 믿는다고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과 이란과 중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뭘 해준다고 뭐 대화하자 그래도 안 믿어요. 너 그거 쇼하는 거지? 너 지금 상황이 너한테 불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안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중국과 북한과 이란은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진 거를 봤기 때문에 더 자기에게 유리한 걸 뜯어내기 위해서 더 강경하게 더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미국은 트럼프는 그거를 압박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더 징징거릴 거고요. 이란은 더 트럼프에게 빨리 제재 풀어, 빨리 내놔, 빨리 금융제재 풀어 라고 해서 징징거릴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콩 사줄게, 빨리 화웨이 풀어, 빨리 관세 철회 라고 어찌 보면 이제 이란과 북한과 중국의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더 볼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의 화해의 손길이 그렇게 지금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악재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죠?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에서 협상한다고 하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도 뭐 제재를 풀어주면서까지 화해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죠. 20위에서 제로금리 나오죠.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당장 이번 달에는 제로금리 아니지만 앞으로 제로금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꺾일 것 같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제가 만약에 증권 전문가라면 한 2150까지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호재가 만발해 보이지만 이거는 호재가 만발한 게 아니라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그냥 호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 악재는 아직까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이탈리아 9월 달에
유럽연합과 예산안 합의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아르헨티나, 예, IMF에서 구제금융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디폴트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들, 악재들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시장이 나빠요, 좋아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이슈들을 짚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소중한 돈을 어디엔가 투자하실 때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좋은 것만 얘기하겠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다못해 고객 상품평 소개하면서 고객 상품평에 좋은 상품평만 있습니까? 안 좋은 상품평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안 좋은 상품평 소개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영업사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투자하세요. 사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사셔도 좋은데요. 예, 그들이 영업해서 팜촉해서 여러분들이 혹하셔서 사시는 건 좋은데요. 사시기 전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결정하십시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 캐릭터인 것 같아요. 미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 프리랜서 경제 방송인으로서 증시 분석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다른 금융상품 영업사원들이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제시해서 여러분들 이거 사십시오라고 추천해 드렸을 때 그들이 얘기해 주지 않은 어떤 조심해야 될 점들을 미쓰리를 통해서 들으시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점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첫 번째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 사이에 추석 연휴 동안에 제가 준비가 되면 기획방송, 주식 투자에 관련된 기획방송, 여러분들 뭐 당장 추석 연휴 때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천천히 들으실 수 있도록 기획방송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9월 13일 금요일, 어머나 13일에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